자,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전 우주적으로 가장 진기하고 재밌는 그리고 겁나 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밀교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당현종 얘기를 했는데 당현종 때가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리고 당현종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위 기간이 44년이나 되고 그것도 이어른이 돌아가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안사인한테 밀려가지고 자기 이제 아들한테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 뒤로도 더 살거든요. 그래서 44년이면 무진장 오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44년 동안 뭔가를 하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겠죠. 그리고 저분은 당나라의 정점을 찍고 자기가 문도 닫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양무제가 양나라의 정점을 찍고 당신이 문도 닫고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문 닫는 사건이 그 유명한 안사의 난이 되는 거고, 당나라가 이렇게 막 떡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당현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연호를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당현종 초기에 개원의 치라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좋을 때, 그리고 첨보도 이제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뒤로 가면 이제 점점 사람이 성총이 흐려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집권기가 기니까 내용을 다 알아서 그래요. 내용도 다 알고 뭐 대충 해도 이제 잘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너무 자신감이 붙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인해 장막들이 쫙 쳐지게 되고 뭐 독재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독재자들도 처음에는 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뭐 다는 아니고 일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년으로 가면 대부분 다 인해 장막들이 딱 쳐지면서 다 옳습니다 하다 보면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도 뭐 예전에 뭐 이승만 대통령 때도 뭐 마지막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뭐 있고 그래서 뭐 저도 들은 얘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뭐 화신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순시하면서 물가 같은 걸 보면 되게 쌌었다. 근데 사실은 다 꾸며놓고 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시찰 나오면 물가도 좋고 제품도 좋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다 가려지게 되고 이제 당현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양귀비라고 하는 또 양귀비가 나쁜 여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얻어 걸려서 욕먹을 사람으로 잡힌 거지 장희빈 비슷합니다. 장희빈도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닙니다. 모든 잘못은 절대권자인 군주가 잘못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하고 저런 어떻게 보면 여성하고는 다릅니다.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잘 그쪽의 책임을 다 물어서 저 여자 때문에 그 임금이나 황제가 잘못된 거야라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희생양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지. 그리고 당현종은 아무튼 끝까지 비겁했어요. 그래서 이 양귀비를 자살하도록 만들고 그게 마회역이라는 데 가면 거기 양귀비 무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촉으로다가 나중에 피난을 가는데 군사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죄를 하고 뭔가 당신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당신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양귀비한테 이제 자살 명령을 내려서 양귀비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목매기는 아마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좀 비대하다 하니까 잘 땡겨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회역에 그 양귀비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귀비 무덤은 벽돌로다가 이렇게 덮여 있는 그래서 양귀비 봉분을 가지고 이렇게 팩을 하면 얼굴이 이뻐진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봉분의 흙을 가져갔기 때문에 황토팩의 원조지. 황토팩의 원조가 양귀비 무덤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무덤 위에 그 기운이 서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양귀비한테서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주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점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성인 무덤 위로 솟아난 풀을 가지고 그걸 시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의 기운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 풀을 가지고 그걸 50개를 딱 잘라서 그 마른 거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거 원래 시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무덤 위로 그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거 해보시지 않았어? 그런 거? 기운 이렇게 기운이 이동하는 일종의 감염 주술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교 1등 방석으로 훔쳐다가 앉는다. 그거 말고 여러분들 세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들 많이 낳은 여자의 꼬쟁이를 훔쳐 입는다. 그걸 매입을 했었어요. 요즘 같으면 그거 매입하면 변태라고. 변태라고 아마 했을 건데 아니 있었잖아요. 그 꼬쟁이를 뭐 아들 많이 낳은 여자의 그 꼬쟁이를 입으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못 들어봤어요? 입어봤을 것 같은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힘들게 구했는데 막 이러면서 하던 게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치매입니다. 이거는 안 겪어본 게 아니고 치매.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양귀비 무덤의 흙이 자꾸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벽돌로다가 브로크로다가 싹 덮어버리는 그런 사건까지 지금도 양귀비 그냥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치면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회역에서 그래서 양귀비가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종이라고 하는 분이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보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굉장히 뭐 태평공주하고도 연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변 비슷하게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머리 좋게 잘하고 정치도 굉장히 잘했지만 너무 자신감도 붙었고 이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못 될 때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건데 잘 될 때 조심하는 사람이 최고까지 찍습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자기가 최고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문 닫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 시기가 아무튼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현종이 거물현자를 쓴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도사. 그래서 양귀비가 도사 출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진짜 도사가 아니고 자기 아들 며느리니까 그냥 데려오기가 좀 너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신분 세탁을 한다 그래서 도관에 한번 출가시켰다가 그걸 여관이라고 하거든요. 여자 도사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군이 스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출가시켰다가 또 이제 돌아오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건들. 그래서 신분이 세탁이 됐기 때문에 내 며느리지만 며느리가 아니야. 당나라 때 현종 때 당나라 경제가 이렇게 떡상하면서 쫙 올라오면서 개원연간에 쫙 올라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도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이게 귀찮은 거예요. 공부하고. 그러니까 밀교는 뭐냐면 돈을 내고 어떤 작법을 하면 그게 된대. 너는 돈만 내고 동참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 뭐 조금 그런 게 있죠. 입시 기도를 하는데 입시생이 한 번도 안 와. 엄마가 대리 출석한다. 민방위 대리 출석하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돈만 내면 거기에 맞는 어떠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맞춰준대. 네가 운동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야. 너 운동 안 해도 돼. 그 대신에 이 돈을 내지. 핵심은 그거지. 그것만 내면 내가 그거를 다 대신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해줄 수 있어. 이거 괜찮죠? 아니 돈 있는 사람한테는 딱 봐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어떤 스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성철 스님을 뵈야 되는데 3,000배를 해야 돼. 나 뵙고는 싶은데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누가 얘기를 하는 거야. 3,000배 대신할 사람 하나 내가 구해줄까? 야, 일당을 좀 주면 3,000배 대신.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조선시대 때 흥부가 곤장 알바를 했습니다. 곤장 맞는 것도 조선시대 때 그게 대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돈 좀 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장 맞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경제력이 떡상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선불교라고 하는 게
힘을 점점 얻게 되는 거고, 선불교는 뭐냐면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구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어가면서 경제력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자기 구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집중이 높아지죠. 그게 명상이라든지 뭐 힐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편리 추구죠. 이게 그러니까 명품이에요, 명품.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밀교.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이 예전에 별로 신경 안 쓰이던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다양하게 굉장히 많죠. 그런 게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력이 올라오면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선불교하고 밀교하고 어느 게 더 잘 먹힐까요? 밀교가 잘 먹혀요. 밀교가 잘 먹혀.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살을 빼려면 네가 어느 정도 이상은 열심히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고, 밀교는 자 단가만 올리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이거든. 그게 우리 생각할 때는 그거 되게 웃기는 건데 그게 먹힙니까? 인간 심리에는 그게 생각보다 먹힙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하면 뭐 상황이 바뀌어서 뭐가 해결돼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돈이 많은 사람한테 1,000만 원이면 그냥 뭐 송샘 치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는 어떻게 보면 고급 마케팅.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경제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실물 경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품은 더 잘 팔리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교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개원년간에 들어온 3명의 스님, 인도 스리랑카에서 오신 3명의 스님, 그걸 개원 3대사라고 합니다. 3명의 선생, 3명의 선생. 그리고 그 밀교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불교라든지 우리가 사시불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그런 밀교적 영향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종교 의식하는 거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밀교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밀교같이 저렇게 약간 숟가락만 얹어서 대충 하고, 사실은 그거는 부처님이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밀교에 대한 왜 밀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한 그런 시대 배경, 중국적 시대 배경을 인지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한 700년대쯤 되면 인도에도 밀교로 점점점 그건 예전에 제가 인도 불교사 할 때 했는데 뭐 기억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때문에 인도가 점점 힌두교 영향을 받는 밀교 쪽으로다가 변형이 돼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교역을 하는 상황에서 인도 불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불교들이 넘어가겠죠. 그게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원년간에 하필 3분이 다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개원 3대사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밀교 3부경이 중국은 다 3부경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 동아시아가. 그래서 정토 3부경, 뭐 약사 3부경, 뭐 미륵 3부경, 뭐 이런 식으로 호국 3부경, 뭐 다 3부경이야. 지장 3부경. 뭐 이런 식으로 3부경을 하기 때문에 밀교 3부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대일경, 그 다음에 소실지경, 그 다음에 여기 금강정경. 실제로는 이 두 개가 투톱입니다. 투톱체이고 소실지경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 대일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태장계 만다라. 그다음에 금강경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금강계 만다라. 이렇게 해서 만다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밀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 즉신성불이에요. 지금 이 몸으로 붓다가 된다. 이 몸으로. 선종하고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자각하면 붓다가 된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 밀교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붓다가 된다. 그래서 붓다가 중심이에요. 부처님이 된다. 본래 자신의
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건데 거기서 핵심이 방점이 부처님한테 찍혀 있는 거예요. 선종에서는 나에 찍혀 있습니다. 내가 붓다가 말이 꼬인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모르겠는데. 자, 내가 붓다가 된다. 내가 붓다다. 여기서 내가 사라지고 붓다가 되는 게 밀교. 붓다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특수성 안에 붓다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중심이 되면 이게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선불교는 일상성,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붓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만다라 세계, 완전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밀교, 이게 선불교. 그러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약간 달라. 붓다가 중심이 돼서 내가 사라지는 거고, 한쪽은 내가 사라지는 거고, 한쪽은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붓다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제가 전에 인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닷물에 빗방울이 이렇게 하나가 떨어지면, 빗방울이 바다가 된다. 바다가 빗방울이 된다. 이게 두 가지 가능한 거라니까. 이게 섞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바다가 빗방울이 되면 이건 선불교, 빗방울이 바다가 되면 이게 밀교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개성적인 나라고 하는 개성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붓다라고 하는 이상향으로 완전히 끝날 것이냐. 이거는 인도 불교에서는 차안과 피안, 이거를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고 붓다라고 하는 걸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시간이 걸려서 차근차근 가는 건데, 실제로 밀교에서는 이게 한 방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선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 모습 자체를 내가 의식만 한번 환기하면 그대로가 곧 깨달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엎어치나 매치나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수순의 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둑에 보면 수순의 묘. 순서를 1, 2, 3으로 하면 내가 죽어. 근데 1, 3, 2로 하면 내가 살아. 순서를 약간만 바꾸면.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게 뭐가 크게 바뀌었느냐? 아니, 크게 바뀐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일상성 자체가 완성이냐 불완전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논점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완전인데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 불완전인데 그 불완전 자체가 사실은 완전인 거야. 이게 선종에서 말하는 작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분위기 쎄하네. 분위기 쎄해. 근데 길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몸으로 붓다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약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밀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혈맥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밀교의 사자상승 계보. 천태종에도 25조 금구상승설이 있었고, 그리고 선종에도 28조 설이 있고, 달마 뭐 어쩌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 달마까지 내려오는 게 28조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설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도 화엄종에서도 5조 설이 있고, 천태종에서도 천태종에도 몇 조 설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문해사, 그 다음에 천태지자, 장안간정, 지위, 해위, 혈랑, 그 다음에 누가 현계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계보 얘기들이, 제가 지난 시간 뭐 우두선 얘기할 때도 얘기하고 계속 계보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북종선 얘기에서도. 계보를 강조하는 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족보를 굉장히 세게 강조하는 팀들이 그게 그렇게 그닥 이길 수 있어. 이 생각을 해야 돼. 진짜 내가 그러면 생각보다 그거 강조를 안 한다니까요. 네. 아니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그거 있어요. 조계종 스님 뭐 이래가지고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뭐 해인사 출가, 뭐 조계종 스님, 뭐 비구계를 받고, 아 그거 다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강조 안 해. 왜? 아 그거 그냥 기본이잖아. 기본 그냥 쭉 가는 거잖아. 이 혈맥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냄새가 나죠. 선종에서도 선불교에서도 제가 지지난 시간 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뭐 가사를 전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전의설, 옷을 전했다 그래서 전의설인데, 야 그게 타당한 얘기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실제로 나중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수 스님이 하택 신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가사를 보자고 하니까, 상대가 보자고 하니까 가사 안 보여준다. 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싶은. 맹자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맹자가 이 세상에 호연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호연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단한 거라서 그게 막 이렇게 가득 채우면 천지를 다 채운대. 그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그런 게 있어. 야 이게 뭐야? 그럼 뭐 보여주든지.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대단한 신이 있어. 아 그래. 한번 나와보라 그래봐. 아니 나오진 않아. 그러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역사 속에 몇 명이 들었대. 계시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자 아니야? 환자들이 그런 거 많이 듣는데 지금 병원에 가봐. 그렇게 계시 듣는 분이 굉장히 많던데 그 사람도 환자가 아니었어? 그냥 나오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논쟁을 끝내고 싶으면 뭔가 하나를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어 이러면 보여달라고 할 것도 없죠. 근데 자꾸 있대. 근데 안 보여주고 안 나타난대. 있어. 그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나한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내가 사실은 이거 비밀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일경을 남겼어. 뭐 조도 아니고 경을 남겼어. 경을. 그런데 나는 성향이 검소해서 그 돈을 안 써. 안 쓰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밥은 네가 사야 돼. 야 이거 너무 냄새 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좀 비슷해. 말로만 하면 전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실제로 진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다 자기의 어떠한 족보 같은 게 있어요. 족보 같은 게. 이렇게 우리 계보들이 내려왔어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족보를 강조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셔. 답을 내기는 어려워. 그게 왜냐하면 너무 공격적이 되면 인생이 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 말을 못 해주겠고 그냥 그런 정도 들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 안 그러면 중국으로 넘어온 이 스님들이, 인도 스님들이 자꾸 나이를 속인다. 근데 여기서도 다 그렇게 보여요. 이게 다 보여. 이분 지금 나이 봐봐. 선무에 637에서 735. 98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산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 이 더 세다. 617에서 741. 120이 넘지. 120이 넘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한번 또 봐봐. 이분이
중국에 언제 오냐면 716년에 오거든요. 이래서 이게 개원 연간에 다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요보다 조금 앞에 와갖고 활동하는 건데, 지금 다 오는 시기도 비슷해. 716년에 오고, 719년에 오고, 720년에 오고. 이 개원 3대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들이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이니까 이제 언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처리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는 요 개원 연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한 시기에 왔지. 근데 봐봐, 726년에 왔대요. 아니 716년에 왔대요. 지금 이게 몇 살인지 아세요? 80세 아니요? 맞죠? 아니, 제가 계산 잘못하는 건가? 80세죠. 80세 외국으로 간다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나은 거 아니요? 80에 물설고 낯설은, 이분들은 엄청난 포교 원력이 있어서 가능했을 수도 있어. 근데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야. 80세에 어학을 배워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내가 80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내가 뭔가 새로 어학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미국 포교를 하겠다. 물론 우리 그릇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조금 정상적이진 않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오늘날 80하고 저때 80은 완전히 달라요. 두보가 요보다 좀 더 뒤에 사람인데, 두보가 인생 70 고레이라고, 인생에서 70을 사는 거는, 70 사는 거는 고금에 드물다라고 하던 게 당나라 요보다 조금 뒤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70 사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시절이야. 근데 이 동네는 그냥 다 장수촌이야.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뭐 이래도 그냥 그런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분들은 외국분이니까 그냥 제가 대놓고 좀 까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노자 전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자는 늙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늙어서 나왔거든요. 뭐 나이 80에 나왔다는 둥, 뭐 73세 나왔다는 둥, 뭐 이런 썰들이 있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늙었대. 엄마 입장에선 시겁했겠지. 근데 그렇게 늙은 거를 중국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자가, 늙을 노자를 지혜롭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생이라는 게 노자라는 뜻이에요. 노씨가 아니고 원래는 이씨고, 이씨고 그렇게 가거든. 그래서 나이 많은 거를 굉장히 예전에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동아시아만, 인도는 그렇지 않아. 인도는 그렇지 않아. 동아시아의 어떤 문화적 특수성이에요. 인도는 젊은 사람 선호합니다. 걔네는 유목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유목 전통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보이그룹, 걸그룹 가수들 나오는 거 봐봐. 전부 다 젊은 애들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제대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자기 나이가 많대. 그래서 그런 걸로 약간 먹어주려고 했었던,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좀 정보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중국에 대해 중국 사람들이 뭘 선호한다. 이게 같은 중국 사람이거나 같은 한국 사람들은 연령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유럽에 가면 저게 나이가 몇인지 모릅니다.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구분을 하죠. 저분은 연세가 많으신가 봐. 저분은 젊었네. 라고 하지만 사실 몇 살 정도 차이 이거 구분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하고 생김새가 달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딱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외국인은 이게 잘 안 나온다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데서 외국인을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외국인 한 명 보면요, 그거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구분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지공스님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야, 이게 인도 사람의 어떻게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야. 이거하고 꼭 공부도 어디서 했다 그러냐면, 이분들이 다 나란다 출신이래. 자기가 나란다에서 배웠대. 네. 나란다에서. 중국은 인도불교에서 3대 사원이 있어요. 비크라마실라 사원, 그다음에 오란다 푸디 사원, 그다음에 나란다 사원인데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더 커요.
그래서 인도 불교의 최후를 1203년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파괴됐을 때, 이슬람군에 의해서 파괴됐을 때를 인도 불교의 끝으로 놉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크라마실라 사원보다도 동아시아에서는 나란다사가 압도적으로 유명해. 왜? 현장 스님이 거기서 유학을 갔다 와서 이 동아시아에 와서 나란다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나게 떡상을 해 있는 상황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인도에서 오신 분들은 또 다 나란다래. 이게, 야, 이거 학력 위조 아니요? 이거 조금 이거 조사해봐. 요즘 같으면 이게 조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좀 그렇잖아. 이 지공 선생님도 나란다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분 1300년생인데 1203년에 인도에서 다 파괴됐는데 1300년대 출생인데 어떻게 나란다지? 뭐 그런 거 있어. 나중에 제가 그런 비밀들을 또 가르쳐 드릴게. 이거 진짜 딴 데서는 못 들어. 이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딱 선호할 만한 조건들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724년에 이때 경전을 좀 말하면서도 웃긴데 637년생이 724년에 경전을 번역한다고? 눈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내 일반적인 사고로는 저건 수술해도 안 됩니다. 저연세 정도 되면, 그러니까 뭐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해도, 그건 내가 좀 짧아서 그래. 내가 그런 게 능력이 안 돼서 그래. 저분들은 신통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일반 인간적인 그걸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공부를 좀 하려고 책을 넘기면 감동을 해서 눈물이 나오니까. 어떤 책이든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활자를 크게, 요즘 책들이 활자가 더 커져요. 사실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령대에 맞춰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활자를 크게 했더니 어떤 보살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활자를 좀 더 키워도 안 보이는 건 똑같은데 부피만 늘어나는 것 같다. 차라리 작게 해도 안경 쓰면 되니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키운다고 안경 안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대일경 7권, 그 다음에 726년이면 이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거의 지금 90이죠, 90에 번역. 번역하고, 이분 제자가 일행입니다. 일행. 이거 중국분이에요, 중국분. 그래서 이분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도 도와주고, 저분들이 언어가 100% 중국어가 안 됩니다. 중국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력자들이 있는 거고, 그 조력자가 이제 번역도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주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행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성실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연대가 이렇게 돼야 이게 약간 사실적 연대지. 그렇잖아요. 이거 한 50, 지금 한 54 이 정도 돼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사실적 연대지. 그래서 잘 아꼈으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근데 이것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종사와 관련돼서도, 선종과 관련해서 초기 분들이 자꾸 이게 나이가 연대가 너무 길다, 이 얘기를 제가 자꾸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걸 발칙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근데 학문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당나라 때 70, 80 이런 거는 진짜 드문 연령이에요. 진짜 드문 연령. 그런데 모든 스님이 70은 기본이야 이러고 나와.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지금은 7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왜 그랬대? 라는 시절이 된 거고. 그렇잖아요. 70이면 뭐 멀쩡한데. 제가 보면, 제가 외국 같은데 안 그러면 뭐 산에 이렇게 갈 때 가보면 70인데, 그 참 진부한 표현인데, 산에서 날라다녀요 뭐 이렇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날라다니기는 걸어다니고 있구만. 뭐 한번 날라본 적도 없구만.
근데 70인데 저보다 더 잘 다니시는 분도 제가 여러 뵀어요, 실제로.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오버해가지고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쪽 아닙니다, 돌아오세요. 자, 그쪽 아닙니다. 이런 거 하지.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에 나이를 속이는 풍조가 있어요. 그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뭐 120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제가 보기엔 그거 다 속이거나 안 그러면 계산하는 기본 방식이 달랐거나 1년에 한 2살씩 먹거나 우리 동네에서는 한 3살씩 먹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뭔가 아무튼 그 나이랑 관련된 부분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밀교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